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수요량의 변화하고 이제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1회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수요 변화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결정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처음에 하신 분들은 여기서 첫 번째 고비를 맞으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예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소득이 이제 1,000원이었을 때 XJ라는 가격을 XJ를 구매하고자 할 때 XJ 가격이 100원이었더라. 이 상태에서 이제 수요 법칙에 의하면은 100원이었을 때 이제 수요량이 10개 있었고 200원으로 올라가면은 법칙을 따지면은 가격만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법칙을 말합니다. 5개고 B점이고 50원으로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20개고 C점이고 ABC를 연결하면은 우한 형태가 수요 곡선이 나왔었죠. 이거를 이제 정의해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여기 수요량이 5개, 10개, 20개가 변했죠. 변했어요. 변했는데 원인이 뭐 때문에 변한 거야? 가격이죠. 그게 무슨 가격이다?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한 거야. 그래서 그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뭐가 변했다? 횡축이 변했죠. 횡축이 수요량이잖아. 그렇죠? 그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요량이 변한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이 수요 곡선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 점이 있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100원이었을 때 10개 A점이었는데 이게 200원으로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줄어들었잖아. 줄어든 좌표가 B점이지.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줄어든 것은 곡선상의 점 중에 A점이 B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늘어난 것도 수요 곡선상의 두 점인 A점이 어느 점으로? C점으로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럼 결국 수요량이 변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동일 수요 곡선상. 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 위에서 점들끼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양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자?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수요 법칙이야. 그래서 지금 요 수요량의 변화를 결국 이 두 가지를 한 문단으로 개념 정의하면은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 수준에서 10개가 돼서 이러한 수요 곡선이 있어요. 지금 이 수요 곡선과 이 수요 곡선은 지금 같아요. 지금부터는 뭘 논하냐? 수요의 변화를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서는 가격이 변해가지고 소득은 일정한 상태에서 한 거잖아. 거꾸로 이제는 가격이 고정돼 있어. 고정된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요인으로 된 얘가 소득이었었죠. 소득이 만약에 2,000원으로 증가했어.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몇 개까지 돼요? 20개가 되죠. 그럼 100원에서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수요량은 20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점을 C점이라고 그래볼까요? 그 여기서도 수요량이 20개로 늘어났지. 여기도 20개로 늘어난 거. 수요량이 변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늘어난 것인데 여기서는 가격은 변하지 않았죠. 그럼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쳐서 수요량이 변한 겁니다. 근데 가격의 수요량이 변한 곡선상의 점이동 표현할 수 있지만은
가격이 그대로 상태에서 다른 요소 때문에 수요량이 변한 경우는 이 곡선상의 점유 이동을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 요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나타내는 점이 수요 곡선을 벗어난 외곽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전부 다 수요 곡선상의 점들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외곽 지점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 다른 요소 때문에 수요량이 변한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우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요 곡선이 있죠. 이 수요 곡선을 얘를 오른쪽 잡아당겨야 돼. 얘를 우측으로 수평으로 이동시켜.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C를 지나는 거를 하나 더 그리시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곡선이 이쪽으로 옮겨갔죠. 얘는 우측 이동이야? 아니면은 우측 이동이야? 아, 역시 굉장하시네요. 우측으로 이동이야. 그럼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기존보다 소비량이 늘어났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표시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득이 50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가격은 100원 그대로 상태에서 소득이 500원으로 줄어들면은 수요량이 몇 개가 돼요? 5개가 되겠지. 5개로 줄어들었어요. 요 지점을 B지점이라 그럽니다. 여기도 수요량이 5개 줄어드는 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상승해 줄어든 거를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한 거죠. 근데 여기도 곡선상의 점유 이동으로 수요량이 준 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지. 수요 곡선을 벗어난 외곽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준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법이 필요합니다. 우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요 곡선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B를 지나는 거를 하나 더 그리시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였죠. 그럼 좌측으로 움직인 거야. 좌측으로 이동하면 기존보다 소비량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 줄어들었죠. 이거를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표시합니다. 수요 감소했다라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요의 변화라는 거야. 그럼 수요의 변화를 이제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럼 수요의 변화는 지금 수요량이 변했죠. 변했는데 원인은 뭐를 제외시켜야 돼? 해당재와 가격이 있지. 얘는 묶어놨잖아. 그래서 얘는 해당재와 가격이 변하는 건데 얘는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야.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의한 뭐가 변한 거다? 수요량이 변한 거.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자?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는 거야. 때문에 여기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둘 다 마찬가지야. 수요량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가격이 변한 것이 이거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한 거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이 변화. 근데 수요량이 변한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움직여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의 이동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요 변화 개념을 정의해 보면은 수요 변화란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설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가장 기본 문제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느냐 문제인데 이게 또 오랜만에 올해의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이건 뭐만 파악하면 돼? 무슨 가격? 무슨 재화? 해당재화. 해당재화가 뭔지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예가 다음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 대충 써볼게요. 자체의 이동을 가져오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럼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가져온다는 것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겠죠? 아닌 걸 물어봤어. 보기 1번 아파트 가격의 변화. 보기 2번 단독주택 가격의 변화. 보기 3번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 몇 번이야? 1번이야. 왜 1번이야? 여기서 문제상에서 출제원이 아파트를 해당재화로 묶어놨죠. 그 해당재화가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있잖아. 얘는 곡선상의 점유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죠. 1번은 뭐다? 수요량의 변화고
단독주택 가격과 오피스텔 가격은 아파트라는 해당 지역과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죠?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야. 똑같은 문제 취지에서 출제원이 답을 2번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2번으로 답을 하려면 문제가 바뀌어. 문제가 뭘로 바뀌어? 다음은 단독주택의 해당 지하가 바뀌면은 2번에 단독주택이죠. 얘가 수요량의 변화고 나머지는 수요의 변화야. 물론 답을 3번으로 하고 싶어. 그 문제가 또 바뀌지. 이제 문제가 뭘로 바뀌어? 다음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얼른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지하, 문제상의 출제원이 제시된 해당 지하가 뭔지만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 대신에 보시잖아요. 올해 나온 요 두 가지 문제를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거 딱 그 1초 만에 푸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1초 만에.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1초 만에 어떻게 풀어? 1분짜리 문제를 근데 10초 만에 이내는 푸셨다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요거는 두 가지 구별했으니까 어느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우측으로 움직이면은 증가한 거죠. 좌측 움직이면 뭐다? 감소한 거야. 그러면은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움직이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오지선다 중에 네 가지가 우측 요인이겠죠. 하나가 뭐다? 좌측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이제 점점 중요한 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는 아셔야 돼. 이거는 해당 지역각은 변하지 않았죠. 그럼 다른 요인이라 그랬잖아. 다른 요인이 뭐가 있는지 이거 하나. 그 요인 때문에 애가 우측 이동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좌측 이동할 수 있죠. 방향에 대해서 아셔야 돼. 요인과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29페이지 뭐부터 출발하냐고 그랬냐면 동그라미 2번에 소득이 있었죠. 소득.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논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논하는 거야.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란 말은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때문에 뭐는 제외시켜야 된다? 해당 제약각은 제외시키고, 근데 경제학책에 제일 먼저 드는 원인,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소득을 들어. 소득을 드는 이유가 소득은 구매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는 또 나중에 균형 문제에도 되게 의미를 가지게 되겠지만은 소득은 수요만 영향 미치는 요소로 많이 나와요. 수요만 영향 미친다는 것은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하면은 공급은 어떻게 될까? 국어가 안 되는데요. 수요만 영향 준다 그랬잖아. only. 만이라는 only you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만 영향 미친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을 때 공급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은 관계가 없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수요만. 그래서 나중에 느끼실 때가 있겠지만은 이제 아까 큰 주제 두 번째 균형 문제를 낼 때 소득을 많이 주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를 움직이는 요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득이 증가돼서 그 소득이라는 독립 변수가 주어졌을 때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겠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의 소비량이 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은 소득이 늘어났을 때 같이 수요가 증가하는 물건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은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했어요. 근데 어떤 물건의 수요도 같이 증가했어. 그럼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현재 소득 수준에서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를 못하는 물건이 있죠. 근데 그 물건을 내가 소득만 높아지면 내가 구매하고자 하겠다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그 물건의 소비량이 늘어나겠지. 그럼 구매력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소비량이 늘어난 물건을 이거를 정상재라 그래요. 정상재. 근데 어떤 물건은 소득이 늘면은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드는 물건이 있어.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 같은 방향의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소비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구매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물건이 있어. 그러나 내가 소득만 늘어나면 이 물건을 나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물건이 있어. 오히려 소득이 늘면서 수요량이 줄어들 물건이 있죠. 선택을 못 받는 거야. 이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열등제라고 그럽니다. 그럼 정상제란 말하고 열등제란 말이 남았어요. 이거는 원인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항상 소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소득에서 구분되는 게 정상제, 열등제입니다. 그래서 소정렬 그럽니다. 소정렬. 항상 이것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있다. 해당자를 아파트로 잡았다. 이 아파트가 정상제라고 가정했어. 그 아파트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야. 그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다? 증가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증가해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증가시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열등제라면 소득이 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죠. 가격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이게 줄어들어요. 근데 정상제하고 열등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경제학 체계도 갑돌이라는 사람이 현재 14평에 살고 있는데 내가 소득만 늘어나면은 나는 30평대로 옮기겠다. 이 사람한테는 14평짜리 주택은 뭐죠? 열등제고 30평짜리 주택은 정상제가 되는 거죠. 갑이 이제 소득이 늘었더니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고 소고기 소비를 늘렸다면은 이건 뭐가 돼? 돼지고기를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소득은 열등제가 되고 소고기는 정상제가 돼요. 김덕기는 소득이 늘었더니 소고기 소비를 줄이고 어묵 소비를 늘렸다면은 이 인간한테는 뭐죠? 소고기가 열등제가 되고 어묵이 정상제, 믿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옛날에 이제 우리 시험에 이걸 단독 문제로 딱 한 번 나왔었는데 10년 전에 구두상 말씀드릴게. 소득이야. 10%가 증가하였더니 A 부동산의 수요량이 8%가 증가했다. 이럴 때 A 부동산의 성격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1, 2, 3, 4, 5번이 무슨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오지선다가 순식간에 이지선다로 바뀌어요. 왜? 소득이 나왔지. 소득하면은 뭐하고 뭐 중에 하나야. 움직인 것은 정상하고 열등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보기 중에 정상이 있고 열등이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지? 방향이야. 정상제, 열등제야. 정상제지. 왜? 소득이 10% 증가했더니 A 부동산 수요량도 8%가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소득 증가, 수요량 증가. 그 뭐다? 정상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내잖아요. 그 부동산을 예를 들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우리는 전부 다 해당자를 뭘로 잡아야 돼? 정상제로 보시고 푸셔야 됩니다. 물론 출제원이 이제 아파트를 주어지면서 이 아파트는 정상제다라고 명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뭐죠? 그냥 정상제로 푸시기 바랍니다. 열등제를 낼 때는 열등제라 꼭 명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정상 열등이라는 것은 소득에 구분하는 것이고 이게 에이스가 아니야. 지금부터 에이스가 나옵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3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관련제라고 있어요. 관련제. 아까 제 독립변수 중에 다른 제와 가격이 해당 제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제와 가격이 변화가 해당 제와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은 두 가지 제한은 무관한 제한가 아니라 이걸 관련제화라고 그래요. 연관제와 관련제화. 근데 관련제한인데 관련제한은 딱 몇 개 있냐면은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에이스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이제 니은번의 대체제 꼭 체크하시고요. 디귿번의 보완제 꼭 체크하셔야 돼. 이 대체제 보완제를 이해하시는 게 오늘의 과제다라고 보시면 돼. 큰 주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그 연결고리가 많아. 특히 대체제 부분은 교과서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대체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화 중에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와. 다음은 이제 해당 자화를 제시해주고 해당 자화의 수요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당되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기에 1, 2, 3, 4, 5번이 간단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보기 중에 대체제 가격의 상승 요거 딱 하나를 주어져요. 이게 그럼 지문이 간단하잖아요. 그럼 요 대체제 가격의 상승이 문제 타이틀에 주어진 해당 재화 있죠. 해당 재화의
수요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걸 여쭤본 거야. 그러면 직감적으로 대체재 가격이 비싸졌어. 해당 제한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대체가 상승하면 해당 제한 수요는 증가가 돼. 요거를 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재화는 무슨 관계에 있는 재화라고 명시해 줬어? 대체재라고 제시해 줬잖아. 그렇죠? 그럼 대체재가 뭐냐라는 거야. 대체란 말이 뭐죠? 대신한다, 바꾼다 이런 거잖아. 그럼 대신할 때 동질적인 물건으로 바꿀까요? 이질적인 물건으로 바꿀까? 동질적인 물건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A재화하고 B재화가 대체재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대체재가 무슨 뜻이냐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대체재라 그래요. 그 줄여서 대체재 이런다.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그 대체 관계를 보통 경쟁 관계라 그래요.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라이벌 관계야? 아니면 전혀 별도의 관계야? 라이벌이지. 그렇죠? 라이벌끼리는 서로 능력이 비슷하니까 대체 관계야. 그런데 이제 그 대체재의 특징이 소비자들이 어떤 경제학적으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목적은 본인의 효용이 있죠.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효용이란 말은 만족감을 말하거든요. 근데 효용적인 만족감 봤더니 소비자가 A자를 구매했을 때 만족감하고 B자를 구매했을 때 만족감이 있죠. 서로 어떨까? 같은 걸 말한다. 동질적인 거, 유사한 거, 동질적인 거.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두 가지 대체재다 그러면은 요걸 소비할 때 요걸 소비할 때 만족감이 비슷해. 그래서 대체 관계는 두 자를 우리가 동질적 재화라고 합니다. 동질적 상품이다. 동질적 재화다. 나중에 이런 표현도 문구로 나올 거야. 그럼 소비자들 두 가지가 대체재로 만족감이 같아. 선택을 하겠지. 둘 다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만족감 같으니까 두 가지 선택할 필요 없고 A 또는 B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왕이면 어느 걸 선택할까? 싼 거 선택해요? 아니면 싼 거 선택해요? 싼 거. 뭐가? 가격이 싼 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이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라이벌 관계니까. 이걸 흐름에 의해서 이해하셔야 돼. 지금 대체재 가격이 P가 프라이스 가격이야. 대체재 가격이 지금 상승했어. 상승하면은 지금 D가 이제 수요량이에요. 대체재 수요량. 그럼 이 대체재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수요 법칙에서 비싸졌으니까 얘를 안 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온다? 해당 재화. 이건 수요량. 해당 재화의 수요는 그럼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가 대체재 가격 상승이 여기에 미치는 걸 물어보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 흐름에서 이 과정을 절차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대체재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대체재 수요량하고 해당 재화의 수요량 있죠. 양끼리 판단하는 게 나중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 자체적으로는 대체재 수요량과 해당 재화 수요량은 서로 양끼리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항상 반대 방향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대체재 수요량과 해당 재화 수요량은 양끼리,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끼리는 양끼리, 수요량끼리는 항상 반대 방향, 반비례 관계다. 대량반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항상 반대. 학창시절에 뭐 커피, 홍차 막 이렇게 했지만은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사이다다. 사이다가 이제 그 사이다랑 대체 관계 있는 물건이 뭐가 있죠? 콜라? 저는 환타. 콜라 잘 안 마시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사이다하고 환타가 아무런 관계없는 독립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사이다하고 환타가 대체재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먼저 깔아주는 겁니다. 대체재예요. 그러면은 사이다 가격도 100원이고 지금 환타 가격도 100원이야. 대체재인데 가격이 똑같아. 그럼 어느 걸 살까? 원하는 거? 대체 관계는 것은 원하는 거란 말이 없어요. 원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은 서로 효용이 똑같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대체재인데 가격도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는 거야. 아무거나 하는데 뭐다? 눈에 먼저
떼는 거를 하는 거죠. 그쵸? 저하고 원빈이 대체자라고 이해하시면 돼. 믿기지 않겠지만은. 근데 이제 왜 원빈이 영화 출연하고 제가 출연한 영화를 한 번도 못 보셨어? 그 이유가 원빈은 충무로에 있고 저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원빈이 가깝기 때문에 원빈이 선택받는 거지. 죄송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이다하고 환타가 대체제인데 가격이 똑같으면 아무거나 선택하게 돼. 눈에 먼저 띄는 거. 근데 두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발생하게 됐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환타 가격이 비싸진 거야. 얼마로? 1조로 올라갔어. 앞으로 1조입니다. 부동산 학기로서는. 그러면은 이제 환타 가격이 올라가면 환타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 줄일 수밖에 없지. 이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와? 믿는 구석이 있지. 대체 관계에는 사이다가 있잖아. 그렇죠? 사이다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다를 판매하신 분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훨씬 더 많이 팔렸어. 그래서 이게 늘어난 이거를 곡선 자체가 어떻다? 우측으로 이동해서 표현하고 있죠. 왜 더 많이 팔렸을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사이다하고 대체 관계는 환타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환타 소비를 줄인 사람들이 사이다 소비로 몰려오면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이다 환타 가격이 비싸지면은 환타에 대한 소비는 줄 것이고 해당 재화의 사이다 소비는 늘어난다. 이런 논리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사이다 환타가 나와요? 모든 예를 다 부동산화 시켜요. 여러분 가장 따끈따끈한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대체 관계라면 문제 지문을 벌써 깔아줘. 이거 안 깔아주면 이 두 재화가 무슨 재화인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문제는 대체자로 가정하면 대체자로 보고 풀어야 돼. 근데 시험 문제가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 지문이 있어. OX. 오잖아. 대체자라 그랬죠. 그럼 상대적으로 대체자는 싼 거 산다 그랬죠. 단독주택가 비싸면 단독주택을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는 대신에 대체 관계는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이걸 그대로 낸 거잖아. 이거 이해되세요? 어쨌든 이제 대체제가 우선 특히 중요하고 계속 한번 예문을 말씀드리고, 근데 대체제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보면은 이제 관련 재화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보완제가 있어. 보완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완, 부족한 걸 채워준다, 보충해준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럼 경제학적으로 뭘 보충해주냐? 효용을 보충해준다는 뜻이야. 그럼 보완제 가격의 상승 요것만 딱 내, 보기는. 근데 결국 이 보기에 있는 요것이 문제 타이틀에 나와 있는 해당 재화 있죠. 이 해당 재화의 수요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 미치, 이걸 여쭤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향 미칠까? 증가, 감소. 직감적으로. 감소를 미쳐요. 아직은 잘 이제 연결이 안 됐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보완제가 뭐냐는 거야. 보완제 부족한 걸 채워준다, 보충해서 이런 논리잖아요. 그 A제화하고 B제화가 만약에 보완제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이것도 개념 자체는 별게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를 우리가 줄여서 보완제다라고 그래요. 보완제.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효용을 100% 채우고 싶어. 그럼 두 가지가 보완제라 그랬어. 소비자가 A제화를 소비를 했어. 만족감 100%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못 채운 거. 뭔가 허전한 거야. 이 허전한 거를 뭔가 채워야 되잖아. 채울 때 아무 재화나 가지고 같이 소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 보완 관계에 있는 B제화 있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소비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관계는 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보완제는 어떻다? 둘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 소비라 그래요. 공동 음영체야. 같이 소비가 늘든 같이 소비가 줄든 이렇게 됩니다. 흐름에 의해서 그래서 잘 보시면 돼. 그래서 보완제, 플레이스가 보완제 가격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지금 문제 조건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비싸진 이 보완제의 D가 수요량이야. 이 보완제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수요 법칙이니까. 그럼 해당 재화 있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같이 감소하는 거야. 공동유명체니까요. 때문에 보완관계에 있다. 요 보완관계에는 두 재화 있죠.
두 재화끼리의 수유량을 한번 보세요. 보완제 수유량과 해당제화 수유량. 수유량의 변화 방향이 어때? 항상 같은 방향이야. 양끼리 판단해서 보완관계에 있는 두 재화 간의 양끼리는 항상 같은 방향 움직인다 해서 보양비라 그럽니다. 이렇게 대량반 보양비. 그래서 보완관계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치킨하고 보완관계가 뭐죠? 맥주. 집에 계신 분이 술을 엄청 좋아해서 맥주. 아, 저거 한번 여쭤보고 싶다. 매년 여쭤보는데 소주하고 맥주 있죠? 무슨 관계예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고 대체 관계인 사람도 있어. 대체 관계는 소주, 맥주 둘 중에 하나를 드신다는 뜻이죠. 근데 보완 관계인 분도 계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섞어서 소맥 드신 분 계시죠? 그분들은 보완 관계입니다. 그럼 어디에 해당되세요? 보완제세요? 집에 계신 분은 엄청난 보완 관계죠. 엄청 드셔, 엄청. 그런데 이제 요거를 지금 해당자를 맥주를 한번 봤는데 맥주 가격은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치킨의 가격이 10,000원이었어. 10,000원짜리 치킨이 올라갔어. 얼마로? 1조로 올라갔어. 그럼 치킨에 대한 소비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근데 맥주를 판매하신 분이 지난달보다 이상의 양이 줄어들었어. 판매량이. 이유,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데 이유를 뭔가를 물어봤더니 이 맥주하고 보완관계했던 치킨이 비싸지니까 그 소비를 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자기도 영향받아서 같이 소비가 줄었다는 뜻이지. 그래서 치킨 가격 비싸졌네, 치킨 소비 줄었네, 해당제와 맥주 소비는 같이 줄었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관계는 양끼리 공동 운명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해되시죠? 여름철에 겨울철 되면은 보완관계 있는 물건이 있죠. 그 어묵, 오뎅, 어묵만 가지고는 100% 효용을 못 채우잖아. 뭐랑 같이 먹어야 돼? 보완관계. 떡볶이도 같이 먹어야 되죠. 그래도 아직 뭐 부족하죠. 뭐 순대 부족하지. 튀김에서 김말이하고 오징어 두개 하고요. 그리고 부족하지. 뭐랑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뭐 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입가심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채워야지 만족감 100% 채우는 얘네들이 보완관계가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요리 프로가 하도 유행하는데 요리 프로에서 결국 레시피라는 게 있잖아요. 레시피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완제의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최대의 효용을 100%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섞으면 안 되고 이게 거기에 맞는 궁합이라 그러죠. 궁합은 보완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사실상 오늘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예제를 잠깐 보고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5번 하나 더 보면은 예상이 있어. 예상. 이거 지우겠어요. 예상도 이제 요즘에 자주 나오대 예상이. 간단하게 가격 상승에 대해서만 보면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됐어요. 그럼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됐다는 것은 얘가 지금 가격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예요. 그럼 가격 상승 예상 수요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상승이 예상이 되면은 오르기 전에 미리 살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택의 아파트를 이제 지금 봤더니 아파트가 30평짜리가 지금 1억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달 후에 얘가 1조가 될 것 같아.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거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 예상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하죠. 떨어질 거로 예상되는 물건은 소비자들이 안 사겠죠. 특히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를 늘리는 행위를 사재기 현상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상식적인 지문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은 아파트를 한번 들어볼까? 아파트의 이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해당되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자가 아파트가 나왔죠? 그러면 수요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지. 곡선 자체가 움직였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럼 수요의 변화 중에 증가야, 감소야? 그 문제를 읽으시면서 아 얘는
수요 감소에 해당되는 걸 뭐냐라고 물어본 거다라고 바로 체크하셔야 돼. 지금 체크가 안 되시겠지만은 보기 1번에 이게 자주 나오는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딱 떠. 해당될까 안 될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는 해당자가 아파트인데 해당자가 가격이 변했지. 그렇죠? 이거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상의 점이동이 뭐죠?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돼. 그래서 보기 중에 이걸 가장 먼저 탈락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해당될까 안 될까? 해당이 안 되지. 왜 안 돼? 지금 좌측으로 움직이는 걸 찾는 거잖아. 지금 상승 예상도 아까 어떻다 그랬어? 증가죠? 수요 증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기 3번. 지금 이거 조금 빠른 감이 있다 하더라도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의 상승. 이거 딱 나오지. 이거는 해당될까 안 될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락. 이렇게 해야겠다.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하락. 이건 여기에 해당돼 안 돼? 지금 안 되지.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잖아. 그럼 보완제가 하락하면 이 보완제 수요는 어떻게 돼? 이거는 싸졌으니까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해당자 아파트 수요도 어떻게 돼? 얘도 증가하겠지. 이걸 좀 반대로 냈잖아요. 보완제가 하락하면은 보완제 수요는 늘어나겠지. 이게 하락했으니까 보완 자체의 수요는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미치는 걸 물어보니까 아파트 수요도 어떻다? 같이 증가하게 되죠. 이건 수요 증가가 됩니다. 이거 와 닿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기 4번 대체 주택 가격의 상승 딱 이렇게 내죠. 그럼 해당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대체 주택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에 미친 걸 물어본 거죠. 그럼 대체 주택가 상승 이 대체 주택 수요가 어떻게 돼? 이건 비싸니까 얘를 안 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와? 아파트로 몰려오면서 아파트 수요는 어떻다? 얘도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수요 감소를 하는데 지금 요거하고 요거 세 가지는 뭐야? 수요 증가가 되는 거야. 5번째, 아파트 주변에 지뢰밭 조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주변 환경이 좋아진 거 나빠진 거야. 물론 지뢰밭을 좋아하는 매니아계층도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 그러면 얘는 환경이 안전하니까 수요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선다를 예를 들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소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이제 이거는 답을 안 내드렸지만은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에서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다 문제 푸는 테크닉이신데 이런 형식으로 오지선다 나왔다. 그럼 보기 5가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고 보기에 대체제 보완제가 명시된 지문이 있죠. 그거부터 체크하셔야 돼. 대체제 보완제는 보통 2번하고 4번에 좀 배열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4번이 정답이 좀 많다라고 알아두시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 파트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꼭 물어보는 게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논리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과제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 더 이제 잠깐 풀어볼게요. 지금 의미가 좀 있는 거니까 이거 잠깐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더니 B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하였고 C 부동산의 대충 써볼게요. 수요는 감소하였다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 A하고 C의 관계.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먼제 막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A, B하고 A, C는 무슨 관계? 조합이. 무슨 A,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요거는 보완제. 이게 맞지? 그 흐름을 이제 이게 해석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A 가격이 상승했잖아. 근데 이 A 가격 상승이 B하고 C의 수요에 영향을 줬죠. 그 B, C 자체의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B, C 입장에서는 본인과 다른 제약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제 아니면은 보완제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이지선다로 바뀌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할 때 지금 A 가격이 지금 상승했다는 문제의 조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A에 대한 수요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비싸졌으니까 A 자체를 안 살 거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B에 대한 수요가 어떻다고 나왔어요? B 수요는 증가했고 C 수요는 어떻다고 나왔어요? 감소했다 나왔지. 방향이 나왔죠. 양끼리 판단해 봐야 돼. A 수요량과 B의 수요량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게 무슨 관계? 대체제. 그리고 A하고 C의 수요량은 지금 같은 방향이죠. 그럼 A하고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방금 전에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수요곡선 자체를 좌측 이동시킨 요소 있죠? 요런 형식의 문제하고 지금 저 두 가지 관계가 A, B, AC가 무슨 관계냐 있죠? 이 두 가지 형식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러려면은 대체제 보완제 완벽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과제가 생기게 되죠. 오늘의 주제는 이거다라는 거죠. 이게 수요야, 수요. 그 수요 나머지 요인도 굉장히 많지만 그건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그 소비자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 지금 흐름으로 관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수요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의 모양, 그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구분, 그리고 수요의 변화 요인, 대체제 보완제. 흐름에서 잡았어. 그러면 소비자 행동만 논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 공급자 행동도 있겠어, 없겠어? 있는 거야. 근데 공급은 당분간은 일부만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공급이 33페이지 보시면은 그 공급의 개념하고 밑에 성격이 잠깐 나와요. 공급의 개념하고 성격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 왜? 수요하고 개념하고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다. 아까 수요는 일정 기간을 명시했죠. 무슨 개념? 유량. 구매하고자. 무슨 개념? 하고자. 사전적 개념이었어요? 아니면 사후적 개념이었어? 너무 오래됐고요. 사전적 개념이고 그 구매할 욕망인데 그냥 욕망이 아니라 구매 능력이 동반된 욕망이었었죠. 뭔 수요? 유효 수요. 그러면 공급도 똑같아. 공급도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개념? 유량. 그 생산하고자 하니까 무슨 개념? 사전적. 그리고 생산하고자 하는 욕망이야. 근데 욕망이 그냥 욕망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동반한 욕망이야. 이거를 유효 공급이라 그래요. 때문에 수요하고 공급은 개념은 똑같다. 둘 다 유량이고 둘 다 사전적이고 둘 다 뭐다? 유효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 공급은 안 보셔도 돼. 그리고 이제 흐름에 의해서 밑에 이제 책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책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 제가 흐름만 잡아볼게. 똑같은 논리. 그러면 이게 아까 수요랑 그 수요를 복습하는 기본으로 그럼 공급 함수가 있겠어, 없겠어? 공급 함수가 있겠죠. 그렇죠? 함수가 있는데 함수는 아까 뭐하고 뭐의 관계였었어요?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 관계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 관계인데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속 변수를 아까 수요 함수에서는 분석의 대상되는 게 수요 함수는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수요 함수에는 종속 변수를 수요량으로 잡았잖아. 공급 함수에서는 뭐를 논하는 게 목적이야? 공급량을 변화를 뭐다? 논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이게 종속 변수야. 그 여기다가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 종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무수히 많겠지. 세부적인 건 안 합니다. 공급은. 지금 수요도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인데 공급이 들어가면 머리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지금 혼란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역시 공급자들도 그 물건의 가격이겠지. 그리고 가격만 있겠어요?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그럼 수많은 요소, 얘네들을 일단은 전부 다 뭐라고 퉁쳐요? 아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퉁치자. 가격 외의 요인은 얘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바로 영향 미치는 걸로 해요? 잠깐 쉬는 걸로 해요? 잠깐 쉬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뭐라고요?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불변 가정하고 그럼 뭐만 미치는 거야? 가격만 미치는 거야. 그럼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공급량 하나. 그러면 독립과 종속 1대1 관계가 하나가 딱 간편하게 생겼죠. 그럼 여기서 요거는 아셔야 되는데 그럼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까 전에는 수요 쪽에서는 수요 법칙을 했듯이 여기도 무슨 법칙이 나오겠어? 공급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 법칙. 공급 법칙 할 때는 그래서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오로지 해당자와 가격만 변했을 때 이 해당자와 공급량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 법칙이야. 근데 공급 법칙 꼭 알고 계셔야 될 지문입니다. 그래서 공급 법칙에 대한 논리가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 설명이 공급 법칙의 언급이 명칭이 잘 이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공급 법칙을 아시고 공급 법칙은 가격하고 이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가격과 공급량을 봤을 때 공급자들은 본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그 공급량을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같은 만족감이면은 이왕이면 싼 거 사요, 비싼 거 사? 싼 거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싸지면 덜 사고 싸면 더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자들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가격이 비싸진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좋아요? 적게 팔아야지 좋아요? 그렇죠. 비싸진 물건 하나 파는 것보다 10개, 10,000개 파는 게 더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은 뭐다? 공급량은 증가하게 돼 있어. 그렇죠. 이때다. 공급량이 증가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제품 A자와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그럼 이거 많이 팔수록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럼 A자를 생산하는 기존 기업이 생산량을 늘려. 동시에 A자가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경쟁자들이 똑같은 물건 시장에 집어넣어. 새로운 경쟁자에 의한 생산량 증가와 기존 업체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가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공급량은 감소가 되겠지. 소비자들은 소비를 할 때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근데 생산자들은 물건을 생산하려면 그 물건을 만들어야 돼. 뭐가 들어? 생산비가 들어, 생산비. 생산비가 1,000원인데 제품 가격이 500원이야. 그럼 팔수록 손해지. 그래서 항상 생산비를 기준으로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생산품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점점 줄이다가 생산 원가보다 낮아지면 생산을 중단해버려요. 팔수록 손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 이때다 공급량 늘리고 제품가 하락하면 공급량을 점점 줄이게 됩니다. 그럼 공급자들은 가격의 움직임 방향과 공급량의 움직임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과의 동일 방향 움직인다는 걸 가격과 공급량과의 정의 관계라 그래요. 정의 관계는 양의 관계라 그러기도 해요. 플러스를 양으로 같은 방향 움직인다는 거야. 즉 가격과 공급량이 동일 방향으로 비례 관계라 그러죠. 동일 방향 움직이는 걸 우리가 공급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급 법칙을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그린 게 수요 곡선이었어. 그럼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면 나오는 게 공급 곡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이 공급 법칙에 대한 표현하고 이 공급 곡선의 모양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공급 곡선도 그리려면 공급자, 생산자 시장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종축은 뭘로 잡기로 약속했죠? 가격을 잡기로 약속했고 횡축은 여기서 공급량을 잡는 거야. 그럼 가격이 P0 상태에서 공급자들은 최대로 Q0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P2로 올라갔어. 그럼 공급 법칙에 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해야 돼? 공급량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요 가격에 대응하는 점을 B점이라 그래볼까요? 가격이 만약에 P1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어. 생산량을 점점 어떻게 돼? 생산 점점 줄이겠지. 이걸 C점이라고 그래볼까요? 그러면 세 가지 가격에 대응하는 공급량이 세 가지 점이잖아. 그럼 세 점을 쭉 연결하는 거야.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나오죠. 이게 서플라이 커브라 그래서 이거를 공급 곡선이라 그래. 그럼 이 공급 곡선의 모양은 이게 무슨 모양이야? 아까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우항이라 그랬죠?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다 보면 우항이지만은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모양은 우상향이다라고 이걸 알아두셔야 돼. 수요 곡선 모양은 우하향, 공급 곡선 모양은 우상향 이렇게.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잠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한 과정인데 지금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원인은 뭐가 변한 거야? 해당 제약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공급 곡선상의 점이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공급
양의 변화. 아까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 했었죠.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에서 공급량의 변화한 것을 A, B, C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나타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 그런 다음에 이제는 공급 법칙을 잡았으니까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가격 이외의 요인들도 여기다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영향을 주겠지. 그럼 나머지 요소가 충격 주면은 우상향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전체 질서가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가격의 요소가 충격 주면은 원인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얘가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서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해서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그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든 좌측 이동하든 얘는 공급의 변화가 돼. 그 우측 이동하면 기존보다 공급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것이고, 좌측 이동하면 기존보다 공급이 감소한. 그러면 아까 전에 결과만 본 겁니다. 곡선 자체가 수요도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증가하고 좌측 이동하면 감소했었죠. 모양만 우하 형태에서 우측 좌측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둘 다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다 늘어난 거야. 좌측 이동하면 다 뭐다? 감소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제 수요만 아까 대체제, 보완제, 예상, 소득 해가지고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소를 언급했고, 공곡선 자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지금 수요만이라도 확실하게 잡아놓으시고, 공급의 경우는 두 가지만 잘 보세요. 공급 법칙이 있다.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에 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공급 법칙을 구현한 곡선의 모양, 그것은 무슨 모양이다? 우상향이다. 두 가지 우선 보시고 다음 단계 하기 위해서 수요등 공급 증가는 다 우측이동, 감소는 전부 다 좌측이동이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나눠드린 프린트를 통해서 약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1번 보면은 1번에 이제 부동산, 이거 다 풀어보셨어요? 아직 안 풀어보셨지? 부동산 수요는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 개념이어야 된대. 맞겠죠? 능력이 갖춰야 돼. 능력이 갖춘 유효 수요 개념이 되고 5가 되고요. 2번에 임대료 수익, 주택 거래량 순정호소도 인구수는 유랑 개념이래. X지. X야. 여기서 유랑 개념이 아닌 게 있어. 뭐가 유랑 개념이 아니고 저랑 개념일까? 인구수는 저랑 개념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유랑 개념이고 다 시험에 나온 것만 가지고 연습해 본 것이고, X, 인구수는 저량. 3번 질문.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해당 수요 곡선상의 점이도로 나타내는 걸 말한대요. 아까 맞았죠? 이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4번에 다른 조건 일정하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부동산 수요량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건 뭘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수요 법칙을 얘기한 거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줄고 다른 게 일정한 가정한 상태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방 움직이는 걸 나타낸 거죠. 수요 법칙을 설명한 겁니다. 맞고 5번에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 거래 규제가 완화되고요.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났고 대출 금리가 하락했대요. 그럼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소래. 그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증가요, 감소야? 증가야. 하나씩 따져보면은 거래 규제가 완화됐대. 그럼 당연히 수요가 증가되겠지. 다 전부 다 가격 이외 요소죠. 그리고 소비자 소득이 늘어났대. 정상적으로 깔아줬죠, 일부러. 그럼 수요가 어떻다? 증가.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도 증가. 전부 다 증가니까 어느 쪽 움직인다? 우측으로. 이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고요. 맞고 6번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였대. 그럼 A, B는 대체제래요. 지금 수요에서 물어봤죠? A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A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그럼 B가 어떻다고 나왔어? 감소라고 나왔지. 그럼 A의 수요량하고 B의 수요량이 지금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양끼리 같은 방향이죠? 보양비. 양끼리 같은 방향이 무슨 관계다? 보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정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보완제라고 해야 되는 대체제로 돼 있죠? X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맞히신 분은 지금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되셨는데 엄청난 실력 가지신 분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틀리신 분도 앞으로 맞추실 거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X고요. 7번.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대. 다른 요인이야. 그럼 부동산 공급선 자체가 이동한대. 맞죠? 이건 공급의 변화를 물어본 거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이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8번부터는 다음 단계를 논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논했고, 어쨌든 오늘의 과제는 아까 수요에서 대체재 보완제를만 공부하시고 가셔도 충분해요. 그런 다음에 큰 주제 두 번째가 36페이지 보시면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야 되고 공급자들은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럼 두 시장이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과정을 합의점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목차 적어드렸던 건 이거를 시장에서의 소비자 공급자 합의점을 균형이라 그러고 두 가지가 나와. 균형의 결정이 나오고 균형의 이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형식도 계산하고 지문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는 얘가 안 들어있어요. 인문 과정이다 보니까 균형의 결정은 뭐고 균형의 이동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쉬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